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유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유한입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죠? 예, 저 오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번 첫 시간에는 이제 화두에 있는 특근법 소식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콕 집어서 좀 지적을 해주시면서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도 많았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셨나요? 그게 평론가의 숙명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관계자들이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외곽을 둘러서 얘기할 때 핵심만 콕 찍어줘서 이야기하는 것이 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운명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저 같은 이름도 없는 평론가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 모두 다 같이 힘내서 특근법 제대로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예. 네, 오늘 시작부터 파이팅 넘치게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카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드리겠습니다. 머니좌 최유한의 천기누설, 경제누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것은 세상을 보는 법, 트렌드를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셔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이 바로 도쿄에서 패럴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패럴림픽, 옛날에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패럴림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 그거는 비장애인 올림픽, 지금은 패럴림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22개 종목 그리고 또 3개 세부 종목으로 들어간 540개 세부 종목이 있어요. 정말 인간 승리, 감동을 던져주는 패럴림픽이 오늘 개막돼서 오늘부터 이 개막되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 올림픽과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특히 일본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까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올림픽과 경제 성장에 관련된 내용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머니좌 최유한의 경제누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머니좌 최유한의 경제누설 오늘 올림픽과 경제 성장에 관련된 내용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머니좌라고 별명을 붙여주셔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브걸스 꼬북자도 있으니까 좀 머니좌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은 잘 못 추지만요. 자,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하나님과 아담은 손가락 끝을 이렇게 딱 대면서 터치를 하죠. 인류가 탄생하면서 첫 번째 터치입니다. 두 번째, 외계인과 인간의 터치. ET죠, ET. ET가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터치입니다. 그러면은 3대 터치가 있어요. 전 세계에 3대 터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최민정 선수가 이우빈 선수 넘어졌을 때 지난 평창 올림픽 때 꾹 찍고 준결승이었죠. 3000m 준결승 여기서 당당하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신기록을 갱신했다는 어마어마한 3대 터치가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참 인간은 불가능이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스포츠 관련돼서 올림픽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일본 도쿄 올림픽이 경기장이에요. 역대 올림픽 지출 규모 일부러 이제 원으로 바꿔서 했을 때
나가노, 솔크레이트 등등등등 해서 소치 올림픽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어요. 우리 돈으로 54조가 넘었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은 그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예. 평창 올림픽은 11조 정도 썼고요. 지출 규모입니다. 지출 규모.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올림픽을 한번 진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 왜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걸 기필코 유치하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서 그렇겠죠. 예. 역대 여름 올림픽, 그러니까 하계 올림픽 말고 여름 올림픽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적자, 흑자, 적자, 흑자인데 대체적으로 적자가 더 많아요. 예. 적자가 더 많아요. 지금 다 보면 다 적자야, 어떻게? 응? 그리고 리우는 지금 나왔는데 150억 달러가 아니라 137억 달러라고 합니다. 예. 흑자는 LA 올림픽밖에 없었네요. 소폭, 애틀란타. 88 올림픽이 9천억 적자인가? 근데 이 돈으로는 적자일지 몰라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흑자분 올림픽이에요. 이 자체, 경기장 자체만 봤을 때 중계라든지 뭐 이런 거 전체 봤을 때 이렇다라는 것. 그런데도 올림픽을 막 이렇게 막 유치하려고 하죠. LA 올림픽은 참 지혜롭게 펼쳤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오늘 하는 거 말고 패럴림픽에 대한 상황에 따른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더라. 만약에 그때 강행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19가 언제 확산이 언제 멈출지 불확실하다고. 그 지금도 그러니까. 예선 일정 촉박했어요. 어떻게 끼워 맞춰서 했어? 예. 선수 및 관중의 안전이 위협되니까 아예 관중은 없앴죠? 네, 맞아요. 국제 여론의 비판, 뭐 이미지 추락은 이미 먼저 돼 있었으니까. 자, 취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돈이 뭐 이렇게 손실이 난다.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 타격이 있다. 이게 스가로 바뀌었죠. 예. 특히 중개권료가 컸어요. 연기했죠. 연기해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무관중으로 결국은 열렸어요. 이렇게. 입장 수익자 900억 원 포기했고 선수들은 몇 명 좀 감염됐던 것 같고 올림픽 열기는 확실히 떨어졌는데 일본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뭐랄까 만회됐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예, 잘 안 보이시나?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58개의 금메달을 땄거든요. 사실은 이게 64년 올림픽도 그렇고 68년 올림픽도 그렇고 멕시코 시티도 그렇고 이번 도쿄 올림픽도 그렇고 종합 3위는 똑같이 했는데 가장 큰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요. 특히 이제 모두 금메달 27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7개, 뭐 은메달 14개, 58개의 58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요 선수가요. 남매 유도 선수예요. 유도 선수 오누이. 예. 똑같이 같은 날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 정말 잘했다라고 하지 이렇게 분위기 몇몇 선수가 있어요. 그렇게 분위기 띄워주지 않았으면 스가 총리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그나마 스포츠인들이 스가를 조금 살려줬다. 그래도 가을의 총선은 안 봐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도쿄올림픽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은 그 이전에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들 있죠. 도쿄올림픽이 예언돼 있었습니다. 오토모 가치히로 감독, 정말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오토모 가치히로 감독을 모를 수가 없죠. 정말 제 어렸을 때의 이 상상력을 마구마구 키워줬던 것이 아기 공룡 둘리라고 한다면 오토모 가치히로 감독은 정말 전 세계의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길을 연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1982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82년도에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아키라는 뭐냐면은 1945년에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망했죠. 예, 그 이후에 경제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한 번 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일본의 도쿄의 2019년 배경으로 네오도쿄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폭주족 이야기를 그린 것이 바로 이 아키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쿄올림픽을 예언했어요. 오. 아키라의 줄거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정말로 방대한 상상력과 이를 제대로 뒤집어진 압도적 연출력, 그리고 정말 일본 SF 애니메이션과 사이버펑크 장르의 길이 남는 고전입니다. 오토모 가치히로 감독이 1982년 첫 공개한 만화 아키라를 통해서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린다고 그렸어요. 82년도에. 우리는 도쿄는 2020년에 열릴 거예요 라고 이때 82년도에 만화를 통해서 얘기했고, 정말로 2013년도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도쿄 열립니다 라고 딱 예언을 했죠.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애니메이션 열광자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을 황폐해진 2019년 네오도쿄를 무대로 주인공이 이제 폭주족인 카네다 쇼타로의 이야기가 바로 아키라의 줄거리입니다. 좀 더 가보죠. 이게 애니메이션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인데 진짜로 도쿄올림픽 이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도쿄올림픽 147일. 예. 개최까지 147일. 국민의 힘으로 완수하자. 성공시키자. 라고 1982년에 이 만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아베 총리가 있었을 때 국민의 힘으로 성공시키자. 라고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한쪽에는 중지 막 얘기하죠. 중지해라. 1982년도에 이걸 예언했다니까요.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일본 도쿄대 대학생들이 아까 이 애니메이션을 흉내내서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147일 중지.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자, 그 만화 가운데 WHO 전염병 관련 대책에서 비난했다 이런 얘기, 이미 전염병 얘기까지 나옵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 오토마 아키로 감독이 그 다음이 매그네틱 로즈의 인공위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공위성 이름이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아베는 간절히 왜 올림픽을 유치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예견한 영화가 있었다. 아키라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예견들이 나왔습니다. 또 손익 계산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베가 왜 올림픽을 간절히 유치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베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간절히 올림픽을 유치를 원했을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베를 알려면요, 아베의 외할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기시 노부스케, 전후 56대 57대 총리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옆에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예쁜 어린이가 바로 아베 신조입니다. 외할아버지한테 거의 외할아버지가 키우다시피 했고요. 굉장히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베는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정치적 염원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겁니다. 제가 아베의 머리를 뚜껑 열고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시노부스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은 독립국이 됐지만 점령시대의 것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제도 등에 남아있어 이를 일수하지 않으면 독립을 이루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싫다. 미국이 싫다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의 점령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이루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시노부스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서 관료였어요. 특히 만주국에서 산업부 차관을 했고 그 경력으로 1941년부터 43년까지 일본의 상공대신을 했습니다. 상공대신이 뭐냐면은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막 벌이고 있을 때 군수, 물자 이거를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군수 물자는 이건 뭐랑 연결됩니까? 바로 강제 징용 그 책임자입니다. 기시노부스케. 그런데 전쟁 끝나고 재판 받았어요. 근데 나왔어요, 그냥. 당연하죠. 그 이후로 1956년, 57년 일본의 외무대신을 거쳐서 57년, 60년에 57대, 57대 일본 총리를 역임합니다. 한국 정치의 막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급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총리를 지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신. 강제징집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나중에 죽었어요. 이 사람의 꿈은 일본의 독립입니다. 독립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옹호하면서 일미 안전보장 조약에는 경제 조항도 있다. 거기에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의 내용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아베가요. 언제 이야기했냐면 답답합니다.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인 아베가 할아버지의 영향을 빚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가르치는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왜? 담임 선생님은 그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고등학생 아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미국에 딱 붙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총리를 하게 됩니다. 조부, 아까 기시 얘기하는 거예요. 일청전쟁 직후 메이지 29년에 태어났다. 일본이 부국강병의 노선을 달리며 크게 비약하던 영광의 시기가 그의 청춘이었고 그의 젊은 날 그 자체였다. 이건 제대로 얘기했네. 근데 이 부국강병이 무슨 부국강병? 조선을 잡아먹는 부국강병이었죠. 그죠? 자, 종전에 일본을 적시하려는 점령군이 만든 틀에서 이게 2006년도에 말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속박돼 있다. 이 체제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일본의 모습, 아름다운 일본을 돌려놓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내 뜻이고 아베 1차 내각 2006년도 이때 내가 내 생명이다. 내가 이거 할 거야. 이 점령군이 만든 틀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셔야 할 평화 헌법. 일본의 지금의 평화 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겠다라는 겁니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점령군이 만든 틀이기 때문에 없애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뒤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 2006년은 헌법이 시행된 지 60년이 된다. 새로운 시대 무슨 시대?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시대. 적합한 헌법 무슨 헌법? 평화 헌법이 아닌 걸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지금이야말로 명확히 해야 한다. 웃기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평화 헌법을 만들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걸 깨고 평화 헌법을 깬다는 건 뭐냐면 자위대가 아닌 자위군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위군을 만들면은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 20일 참여연 선거에서 자민공평 연립연합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것은 조금 넘었거든. 제대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다. 뭐 이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 도쿄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해요. 왜?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과거에 있었던 그때 얘기는 20년 동안의 불황을 극복하고 일본의 경제적인 비전을 전 세계에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겠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있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번 가을에 있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확 획득해서 평화헌법을 고치겠다라는 것이 아베의 속셈이었던 거예요. 이게 도쿄 영상에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아베는 이 영상에 자기가 직접 출연합니다. 출연하고 차가 쫙 나오죠. 쫙 나오다가 리오까지 가는데 제 시간에 못 마치겠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예요, 영상. 그래서 일본에서 쭉 해서 리오에 딱 나타나는 쭉 튀어나와서 와 그러니까 그때 앵커들이 막 웃고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사람이 아베입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 어떻게 됐어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발음. 1964년에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열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1964년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세계은행의 차관을 받아 공공지출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1964년 올림픽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결과 자동차 대중화 시대가 열려서 차량 소유와 인프라 크게 성장하면서 일본 경제가 급 상승합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세계적인 컬러 TV 사용 증가와 나사의 도움으로 첫 국제 위성 방송으로 모든 행사와 경기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와, 아시아에서 저런 나라가 있네. 우리 TV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런 경기를 눈으로 보겠네. 전 세계인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받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5년 20년 만에 거의 20년이 1964년이니까 일본의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지위는 높이 치솟았습니다. 1964년도에 자기가 일본이 했던 이 경험을 2020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베의 뜻이었어요. 모바일 온라인 서비스 업체와 함께해서 합작한 운송회사 로보택시를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020 올림픽 맞춰서 자율주행 수천 대를 법제도를 이미 정비했었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와 도쿄올림픽 가야지 오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로봇이 영접하고 안내하도록 쫙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미 준비가 됐었어요. 수십만 대의 고정이동식 감시 카메라와 제한구의 센서를 해서 단일한 네트워크로 통합 시스템 운영해서 그 선수촌과 경기장 모든 부분에 대해 안전에 대해 책임진다. 그래서 신분증 하나 있으면은 뭐 경기장 호텔방 출입증뿐만 아니라 택시 이용부터 쇼핑까지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준비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 도쿄올림픽 성공해야 되니까. 왜? 도쿄올림픽 성공해서 평화헌법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만약에 그 계획대로 됐었으면 80km 상공에서 나노 위성을 쏘아 올려서 거기서부터 화학 물질로 만든 작은 알갱이를 분출해서 뭐가 됩니까? 인공우 별똥별이 뾰뾰뾰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때마다 막 기도하겠죠. 예.
하나님 뭐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멋진 장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왜 평화헌법 고치려고? 그 과정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었다라니까요. 그런데 아베의 꿈이 박살났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 개인의 스캔들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꼬붕이라고 불리는 스가한테 총리직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헌법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법이라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일본 헌법 전문 중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한다. 우리 일본은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인접국이 어딥니까? 우리나라 북한이지. 평화헌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장 평화지향적인 헌법을 47년도에 만들었는데 핵심은 전쟁의 포기다. 2장은 구조만 들어있고 2개의 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1항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두 번째, 육해공군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위군이 아니라 자위대가 있는 거죠. 국가의 교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개헌안에 이 구조 3항을 신설해요. 1항, 2항, 전쟁 포기한다, 다른 국가를 무시하지 않는다, 평화를 보존한다라는 이거를 삭제 혹은 개정하고 자위대를 명시함으로써 개헌안을 바꾼 겁니다. 그것만 바꾸면 되거든. 그럼 일본은 언제든지 자기 판단하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되는, 그거를 일본은 뭐라고 해요? 아베는 뭐라고 해요? 정상국가라고 해서 정상국가. 정상입니까? 전쟁이 일으킨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자위대 창설 60주년 2014년 7월 집단 자위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모 정치인은 여기 축하해 주러 갔었죠. 예. 집단적 자위권, 일본 형태가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을 받은 걸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과거 역대 정부들이 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석한 걸 아베 정부가 뒤집은 거예요. 뭐냐? 우리는 일본과 동맹이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 돼 있어요. 일본은 미국과 동맹이 돼 있죠. 일본과 우리는 동맹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이 동맹을 해석해서 한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을 받은 걸로 간주해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판단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본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일본의 이익이라는 거죠. 1950년에 한국에서는 한반도 전쟁이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어요. 아베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해요. 겁이 나서. 그런데 북한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경제적 이익을 일본이 고스란히 가지러 가겠다. 그걸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라는 것이 아베의 속셈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이야기, 정말 최요한의 경제누설이 아니면 어디서 듣나 싶을 정도로 참신한 내용이었는데요. 평론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토대로 잠시 후에 조금 더 심층적인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린이들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네, 오늘이죠. 8월 24일부터 일본에서는 이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올림픽과 경제의 상관관계를 강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예, 사실은 패럴림픽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랄까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단순히 올림픽이라는 것은 스포츠 이벤트라는 건 정치 또는 경제랑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주제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32회 도쿄올림픽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과연 이번처럼 그 올림픽 자체가 연기됐던 적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역대 올림픽 가운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연기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네. 처음이에요. 뭐 예전에 뭐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병이 이 전염병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열렸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올림픽 개최지 변경이나 취소된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3회, 동계올림픽 2회 총 5번의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개최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일으킨 중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실 거예요. 이로 인해서 1940년 도쿄와 삿포로에서 각각 하계와 동계 올림픽이 열릴 뻔했던 것을 반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건 모두 다 일본과 관련된 네. 거죠. 그리고 신기하네요. 1938년 일본은 38년도에 개최권을 자진 반납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바로 올림픽에 관련된 개최권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연기한 최초의 나라다. 마지막 나라가 될런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모든 나라들에서 올림픽 같은 스포츠 빅 이벤트들을 개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올림픽이나 이벤트들이 실제로 경제 성장과 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림픽 개최 그 자체보다는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 그러니까 메달을 얼마나 더 많이 획득하느냐가 경제 성장과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하계 올림픽보다는 동계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의 투자회사인 캔버잭스 그룹이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하는 데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의 역대 동계올림픽 성적과 경제 성장에 관련된 추이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사실은 1948년도에 생모리츠 동계올림픽부터 1988년 캘거리 대회까지 메달을 한 번도 획득하지 못하다가 1992년에 알베르빌 대회에서 그때 메달을 4개 땄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메달 14개 따면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이 전쟁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세계 무대에 확고한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캔버잭스 그룹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리를 해보자면 개최 자체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금 응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입증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계올림픽보다 동계올림픽이 조금 더 경제 성장의 지표가 되는 그런 이유는 또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네. 하계올림픽은요.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그냥 맨몸을 하는 운동이 별로 없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하계올림픽은 수영이 있잖아요. 팬티 그렇습니다. 하나만 입고 하면 돼요. 네. 근데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고도의 훈련된 시설에서 육성된 최고의 선수들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 경쟁까지 치러야 하는 것이 동계올림픽입니다. 김연아 선수, 예전에 선수가 신었던 그 스케이트가 그냥 아무 데서나 파는 스케이트가 아닙니다. 네. 최고의 장비를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봅슬레이도 마찬가지고 스키도 마찬가지고 모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투자할 만한 그 나라의 경제력이 성장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고 한 단계 더 뛰어넘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네요. 네. 하계올림픽은 맨몸 스포츠가 많다면 동계올림픽은 조금 더 장비들이 필요가 하고 그렇기 위해서 장비에 투자를 하는 국가들이 더 성적을 잘 낼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닭과 달걀 이런 관계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런데 또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할 때는 그만한 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만한 이런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전 개회식을 본 사람 입장에서 네. 굉장히 어렸지만 뿌듯했습니다. 또 당시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림픽 잘 열릴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국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한국은 중산층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마이카족이 생깁니다. 그때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때 뭐랄까 지금처럼 계좌에다 돈 넣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넣어줬냐면 여기 월급 봉투라고 있어요. 옛날에 노란 월급 봉투. 네. 월급 봉투로 월급을 받는데 이번 달은 왜 10,000원짜리 그때 50,000원짜리 없었으니까 네. 왜 10,000원짜리를 안 주고 1,000원짜리로 주지 하고 월급 봉투를 딱 열었는데 네.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였던 거죠. 오. 1988년도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서울과 코리아라는 국제적인 이름이 막 전 세계에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호황을 받게 됩니다. 네. 아주 끝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봉투를 왜 1,000원짜리 주지? 왜 10,000원짜리 안 주고?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한국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정도로 기업들이 잘 됐더라. 이거는 1988년도 비록 정통성 없는 군부 독재자가 가리려고 유치했지만 결국 한국 경제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88 올림픽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아무래도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에게 남겨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이제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요모조모 살펴주셨는데 앞으로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또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본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할 얘기가 많냐? 일본 경제가 뭐냐라는 거죠. 일본 경제는 지금 올해 말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액이 비슷해요. 추정치가 6,100억 달러, 한국. 일본도 한 6,100억 달러, 6천억 달러.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거의 1억 2천인가 되죠? 우리 5,200만이고요. 배 이상이에요. 거의 3배에 가까운데 일본의 수출액이 우리 한국의 수출액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일본이 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 경제는 지금 현재 노인 경제입니다. 노인 경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쭉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쪼그라든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메가다 정권이 그런 얘기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네. 그죠? 예, 일본 경제는 죽지 않는다. 다만 쪼그라들 뿐이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바깥에서 돈을 벌고 있고요. 기업이 좀 버텨주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일본 제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혁신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앵커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을 겪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막 이렇게 닷넷, 닷컴 뭐 이렇게만 이름 붙여서 회사만 하나 만들어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뚜껑 딱 열어보면 그 회사 뭐 하는 회사냐 했더니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야. 네. 유지보수 해주는 회사야. 근데 거기다가 막 몇백억씩 투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버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에요. 부동산 버블. 네,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부족한데 부동산 넘쳐나는 거야. 그건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본이 지금 망해가는 것은 바로 그런 버블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 혁신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소니 대단했고요. 파나소닉 대단했거든요. 저 삐삐가 파나소닉이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선물해 줬었는데 예. 그때 그거 최고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일본은 전자제품이고 뭐가 아무도 없어요. 예. 닌텐도 있구나, 닌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하지 않았던 일본 기업의 그 한계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네. 아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경제는 전체적으로 사람은 1억 2천, 5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1억 2천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여기에서 사이즈업은 됐지만 커지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베가 어떤 고민합니까? 일본 경제 부흥해야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일본 기술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그래, 맞아. 알릴 수 있는 것이 뭐야? 스포츠 이벤트야. 네. 그래서 올림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림픽으로 어느 정도 딱 알리게 되고 나서 일본에 대해서 전 세계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하고 나서 그다음 뭡니까? 네. 전쟁이죠. 한반도 전쟁을 노렸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일단은 일본 경제는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모자란 거 있으면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향후 경제 전망도 한번 해주셨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올림픽이나 스포츠 이벤트를 재미로서 봤다면 조금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22년이죠. 내년에도 좀 올림픽 이벤트들 많이 있죠. 스포츠 이벤트들이요. 스포츠 네. 이벤트는 계속 있죠. 네. 월드컵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의 스포츠 이벤트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경제와 무관하게 될 리는 없고 또한 정치와는 더욱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스포츠 이벤트들의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세상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스포츠 스타들 중심으로 했던 몇몇 코인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유럽에서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선전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